황혼휴가. 이는 은퇴 후 많은 어르신들이 꿈꾸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고단한 꿈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꿈에서 시작됩니다. 해외 출장을 떠난 딸을 돕기 위해 외손자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걱정을 안고 딸과 사위의 집으로 들어간 70세의 은퇴한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잠시 동안의 돌봄이자 조송 간의 정을 쌓는 달콤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헌신을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주 후 사위에게서 집안의 수도세와 전기세를 분담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줄은요. 그것도 아주 정확한 금액으로 10원 한 평 깎지 않고 말입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외손자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외할머니가 어째서 사위에게 공과금을 빌미로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으며 해외에서 걸려온 딸의 횡설수설하는 전화 속에는 어떤 말 못할 공포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무엇보다 그 짧은 한 달 동안 굳게 닫힌 그 집 문 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평범한 가정 불화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인간 본성의 계산이 얽힌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0세입니다. 은퇴 전에는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요. 제 남편 이상훈 씨는 72세로 은퇴 전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기술직 간부로 일했습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말수는 적지만 매사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울 성북동의 낡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의 꼭대기층입니다. 아래층 이웃들은 일찌감치 이사를 갔고 우리 부부만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라기보다는 익숙한 만큼 편안한 곳이 없어서겠지요. 매일 아침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가 체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장을 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즐긴 뒤 오후에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얇은 인력처럼 평온하게 한 장 한 장 뜯겨나가도 아쉬울 것 없이 흘러갑니다. 벽에 붙여둔 여행 일정표는 저와 남편의 오랜 꿈입니다. 내년 가을 티베트로 떠날 계획이거든요. 포탈라궁, 남초 호수, 그리고 히말라야의 설산들. 우리는 이미 예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생활비를 제외하고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룰 준비를 마쳤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잘 먹고 잘 움직일 수 있고 곁에 든든한 남편이 있고 효심 깊은 딸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요. 딸 이지은은 40살로 판교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꽤 능력을 인정받아 중간 관리직까지 올랐지요. 딸은 시집도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 박민석은 우리보다 몇 살 많은데 IT 기업의 영업부장입니다. 중견 기업이라지만 연봉도 나쁘지 않을 테고 둘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준이가 있습니다. 올해 4살인 민준이는 영리하고 활달한 데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며 애교를 부려 제 마음을 녹이곤 했습니다. 지은이 부부는 분당의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와 가깝고 아이 픽업하기 편하다며 대출을 끼고 장만한 집이었죠. 저희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주관도 뚜렷하니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낫다고요. 하지만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와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갑자기 프로젝트 때문에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라네.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당장 내일 출발해야 해. 제가 멍하니 있는 사이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 씨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영업 뛰느라 정신이 없어. 민준이를 픽업할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계던 수건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를 남의 손에 맡기기가 좀 그래. 요즘 낯도 가리고 낮에는 나한테만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 엄마를 정말 좋아하잖아. 엄마가 와주면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딱 한 달 반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당장 대답은 못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 티베트 여행 계획은 미뤄야겠군.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티베트가 어디 도망가요? 민준이 어린 시절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팥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손주 보러 가는 건데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누른 울음기마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여벌 옷 몇 벌과 직접 만든 밑반찬 그리고 남편이 보온병에 담아준 삼계탕을 챙겼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헤어질 때 남편은 신신당부했습니다. 몸 잘 챙겨. 어디 아프거나 힘들면 바로 돌아오고 억지로 참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손자와 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성북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분당까지 긴 이동 끝에 역에서 내려 그 신축 아파트 단지를 마주했을 때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으리으리했으니까요. 정문에는 경비원이 서 있고 엘리베이터 홀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건 사위 박민석이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의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마치 얼굴에 가면을 덧댄 듯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지은이는 공항에 먼저 갔습니다. 짐은 어제 다 싸뒀고요. 그는 길을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촨탄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누렇게 바른 종이들과 영수증이 흩어져 있고 소파에는 걷지 않은 빨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커피 찌꺼기와 설거지하지 않은 냄비의 기름 냄새가 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깔끔한 지은이의 성격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방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와 저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허리를 굽혀 아이를 안아 올리자 솜사탕처럼 가벼운 몸이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볼은 홍조를 띠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왔어. 당분간 우리 재미있게 지내자. 알았지? 사위는 별다른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집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장모님이 좀 이해하고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호텔에 쉬러 왔나 손주 보러 왔지. 이해할 게 뭐 있나. 그는 대꾸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예전처럼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 옷을 갈아입혀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냈습니다. 낮에는 청소와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하원한 아이를 데려와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며 놀아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준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금방 저에게 의지했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제 품에 파고들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해줄 때면 아이는 까르르 넘어갔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태도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냉담하게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 커튼과 소파 커버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길래 싹 걷어서 세탁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사위는 널려있는 빨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이 커튼 그냥 막 빠시면 안 돼요. 맞춤 제작이라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는 소파 커버를 흘겨보며 덧붙였습니다. 다음부턴 손대지 마세요. 장모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깨끗한 환경에서 지냈으면 하는 마음의 한 일인데 그의 말 속에서 저는 그저 주제 넘은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의아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이를 목욕시키는데 팔 안쪽에 긁힌 듯한 작은 붉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가늘고 불규칙한 상처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그랬냐고 묻자 아이는 주눅든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랑 레슬링 하다가 말투는 기어 들어갔고 눈은 저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레슬링 할 때는 조심해야지. 할머니가 약 발라줄게. 아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스쳤지만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통화할 때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민준이가 좀 우울해 보여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 라고만 했죠. 남편은 애들이 그 나이 때 제일 예민하니까 당신이 잘 보듬어줘 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쇼핑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클레이 놀이를 하고 싶다는데 집에 있는 건 다 굳어버려서 근처 문구점에서 무독성 점토와 입체부, 블록 몇 개를 사줬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들었을까요? 아이 교육에 쓰는 돈이고 제 돈으로 산 거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영수증을 본 사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이게 뭡니까? 장난감 사는데 10만 원이나 쓰시고 요즘 물가도 비싼데 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저는 제 돈으로 산 거고 민준이를 위해 기꺼이 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위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장모님이 손주 예뻐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긴 장모님 댁이 아닙니다. 여기엔 여기 방식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여긴 장모님 댁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죄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날 밤 민준이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안 돼. 하지 마. 하고 울며 소리치는데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여주자 품에서 진정했지만 제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마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상처, 잠꼬대, 사위의 말들. 아직 퍼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관리비 고지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밥을 다 먹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러 가려는데 사위가 방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의 냉담함 대신 진지하게 의논할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민준이를 거실로 보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고지서 몇 장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그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평소보다 15만 원 정도 더 나왔네요. 예전에 둘이 살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식구가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내가 요즘 빨래도 자주 하고 요리도 하느라 물이랑 전기를 좀 더 썼겠지. 하지만 내가 뭐 낭비한 건 아닌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 집 사정이 좀 빠듯해서요. 대출 이자도 부담이고 지은이도 출장 가서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된 비용은 좀 확실히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지낸 한 달 동안 더 나온 수도세와 전기세 15만 원을 저보고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여기 호텔에 묵으러 왔나? 나는 자네들 아이 봐주러 온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처가 갑자기 출장 가서 내가 만사 제쳐두고 온 거고 보모도 안 쓰고 내 돈 써가며 민준이 돌봤어.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공과금을 내라니? 사위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극히 이성적인 척 말했습니다. 장모님, 좋은 뜻으로 오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런 건 확실히 해야 오해가 안 생기죠. 저희가 쪼잔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규칙을 세우려는 겁니다. 누구든 이 집에 들어오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그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한가?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활 문제입니다. 저도 장모님이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서로 선을 지키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집을 마치 장모님 집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 말은 가시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눈에 밟혔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욕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공과금 1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경계와 무시, 그것은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잠시 이용당하는 외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민준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저는 코끝이 찡해지는 걸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와야 해. 며칠 뒤에 다시 올게. 알았지?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와야 해. 약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 집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 민준이는 김서방한테 맡겼어. 일 바쁠 텐데 너무 걱정 말고. 공과금 이야기는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딸 마음만 아플 테니까요. 어쨌든 잠시 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설 때 거실에 서 있던 사위의 얼굴에 스친 안도감 섞인 미소를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내가 이 집에 머무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이를 뒤로 하고 저는 어두운 밤길로 나섰습니다. 성북동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차를 끓여놓고 거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자 남편은 지친 제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찻잔을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공과금 사건을 전부 털어놓고 나서야 비로소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고작 전기세 내라고 모욕을 줘. 남편이 책상을 치며 벌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놈. 당신이 파출부야? 장모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그만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올 때 민준이 표정이 눈에 밟혀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더 있다가는 정말 식모 취급받을 것 같아서 말을 다 맺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집에 갔다며? 민석 씨가 그러는데 엄마가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냥 가버리셨다면서.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지은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서 온 거 아니야. 네 남편이 갑자기 공과금 내라고 사용자 부담 원칙이니 뭐니 하면서 집안 규칙을 들먹이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급기야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돼? 민준이가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 민석 씨 혼자 감당 못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성격이 돈에 좀 예민하잖아. 엄마가 억울한 거 아는데 지금 상황이. 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제 억울함보다 제가 돌아가는 게 더 급해 보였습니다. 너 거기 일은 잘 돼가니? 지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거의 끝나가. 근데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 정말 부탁이야. 다시 가서 민준이 좀 봐줘. 응?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딸의 말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별일 없는 거지? 별일 없어. 엄마, 딴 생각하지 마. 딸이 다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가서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사위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딸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지, 모호한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돌아오면 직접 설명을 듣겠다고요. 하지만 사건은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닥쳐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점심에 끓일 국거리를 고민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영자 씨 되십니까? 네, 제가 김영자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젊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외손자 박민준 군에 관한 일입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준이가 왜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신고 내용에 따르면 아이 몸에서 원인 불명의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사진 증거를 제출했는데 할머니께서 돌보시는 동안 발생한 학대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진? 학대?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민준이의 팔과 다리에 난 붉은 자국들과 멍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목욕시키며 봤던, 의아해했던 바로 그 상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짓이라니요? 이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상처 보고 놀랐는데 저는 외할머니예요. 제가 어떻게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고자가 누군가요? 아이의 아버지 박민석 씨입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않던 그 사위놈이 이제는 저를 아동 학대범으로 몰고 있다니요. 저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도 그때 이상해서 찍어둔 사진들이에요. 아이 몸에 상처가 있길래 제가 찍어둔 건데 제가 때렸으면 이걸 왜 찍었겠어요. 저는 민준이를 돌보며 썼던 육아일기장과 식단표, 아이의 상태를 기록해둔 메모들을 전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어떻게 돌봤는지 다 적혀 있어요. 악몽 꾼 날, 밥 먹은 것까지 다요. 경찰들은 제 기록을 꼼꼼히 살피더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자 씨. 일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치원과 다른 관계자들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도 연계할 거고요. 민준이는요? 제가 민준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라 접근이 제한됩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박민석은 왜 이런 짓을 꾸몄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문득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가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이유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전화를 받아주길, 오해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전화기까지 꺼져 있다니요.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집을 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판교로 가야 했습니다. 사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을 수십 번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박민석!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안색이 차라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여긴 왜 오셨어요? 지은이 어딨어? 내 딸 어디 갔냐고. 제가 다그치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집에 없어요. 볼일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거짓말 마.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출장 끝났다며 왜 안 오는 거야? 바빠서 그래요. 피곤해서 전화 못 받은 거겠죠. 그는 저를 밀어내듯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가세요.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 안에, 아니, 이 상황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곧장 아파트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관리소장님께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소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희도 댁 따님은 못 본 지 좀 됐는데 그 집에서 요즘 고성이 자주 들려요.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민원 때문에 몇 번 인터폰을 했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딸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괜찮아. 바빠서 연락 못했어.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너 어디야? 지금 박민석 만나고 왔는데 너 없더라. 무슨 일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 아니야, 엄마. 정말 아무 일 없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엄마,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제발. 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바뀌더니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 급격히 작아졌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일 크게 만들지 마. 부탁이야.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은 지금 협박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 딸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사위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진술과 관리소장의 증언, 그리고 아까 다녀간 아동학대 조사 기록이 합쳐져 상황의 심각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씨, 따님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인천의 한 주택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 중입니다. 1시간 뒤
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곳은 인천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 좁고 더운 방에 제 딸 지은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딸은 먼지투성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딸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한참을 울던 딸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만약 이혼하면 엄마를 아동 학대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 몸에 난 상처들 다 그 사람이 낸 거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애한테 화풀이하고 일부러 사진 찍어두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랬어. 네 엄마 감옥 보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라고. 딸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여기 가둬뒀어. 회사 출장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나 감금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위 박민석은 괴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민석은 수년 전부터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3억 원이 넘었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준이를 돌보러 왔을 때 저를 희생양 삼아 이혼을 막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제게 공과금을 내라고 했던 그 치졸함도 결국 도박 자금이 한 푼이라도 아쉬웠던 그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민석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인천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장모가 내 가정을 파탄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하고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박민석은 가정폭력, 감금, 무고, 아동학대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도박빚과 이중적인 생활이 세상에 드러나자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은이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민준이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판교 아파트도 대부분 제 남편과 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기에 딸의 소유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를 무서워해서 외할아버지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는 아이를 보며 우리 부부와 딸은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준이에게 우리 가족은 튼튼한 벽돌집에 사는 돼지 3 형제처럼 안전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 앉아 나무를 깎아 작은 새와 강아지 조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할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지요. 어느 비 오는 오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깎아둔 나무새를 보던 민준이가 조심스레 다가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새가 날아가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우리 모두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뒤 가을, 우리 가족은 드디어 미뤄뒀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티베트 대신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몽골의 초원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이를 고려해 조금 조정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서 오살이 된 민준이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바람을 맞으며 뛰어다녔고 딸 지은이의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은이는 그곳에서 저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지켜줘서 돌아온 후의 삶은 평온합니다. 지은이는 판교집을 정리하고 우리 동네 근처의 아담한 빌라로 이사 왔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거칠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주말이면 우리는 공원에 나가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질 때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생각합니다. 비록 끔찍한 악몽을 꿨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사위의 비정함, 그리고 폭력 앞에서도 아이를 지키려 했던 딸의 모성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